네, 저는 부자들의 공부방의 조진표 대표라고 하고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주식시장에 있었던 경험치를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오늘 출연했고요.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의 경험치 많이 가져가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통해서 주식시장에 승리하는 또 성공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전지 실적 부진과 1년 가까이 주가의 하락으로 투자 심리 또한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2차전지 섹터의 주가 회복이 더딘 이유는 무엇인가요? 2차 전지의 그 회복이 되려면 몇 가지가 좀 필요한데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재고 자산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올라와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기차 판매량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요. 우선은 재고 자산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2022년과 2023년에 중국에서 굉장히 전기차 시장이 붐이 일면서 많은 재고를 획득을 했고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밀어낸 게 아직까지 국내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보니까 또 중국에서의 재고 자산이 아직까지 많이 소진이 안 되고 있고 역시나 올해 1, 2분기까지 그 재고 자산에 대한 소진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선은 명제인데 많이 재고 자산이 밀어내졌습니다. 하지만 2분기까지에도 중국에서는 재고 자산이 굉장히 많이 있다. 특히나 유럽이나 북미 시장에도 역시나 재고 자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 쪽에서는 뭐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또 프로모션도 많이 해서 재고 자산을 밀어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재고 자산을 밀어내는데 한계가 좀 없잖아 있고 재고 자산 같은 경우에 거진 많이 밀어냈기 때문에 올해 2분기 정도면 거의 끝나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한다라는 거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인데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원자재는 뭐 리튬하고 니켈인데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 올해 1월 달에 킬로그램당 86위안 정도 그렇게 있었던 리튬 가격이 올해 109위안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한 103위안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리튬이나 니켈 같은 이런 원자재 가격은 올해 올라가기도 그리고 떨어지기도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가격대의 박스권이 형성이 돼서 박스권 안에 머물고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리튬 같은 경우에는 뭐 1월 달보다 한 퍼센트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니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릅니다. 올해 톤당 16,000달러 정도에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21,000달러까지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비해서 한 30% 올라와서 거진 많이 올라온 가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원자재 가격이 지금보다 많이 뛸 거는 아니다. 그래서 박스권에 갇히는 시장이 될 거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기차 판매량인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을 S&E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작년에 그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1분기 기준으로 260만 대가 판매가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313만 대.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판매량으로 치면 한 20%가 조금 넘어가는 1분기에만 20%가 넘어가는 판매량의 신장을 좀 보였고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도 올해 1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전체적인 시장의 전기차 판매량을 작년에는 1,400만 대 정도 이렇게 판매를 예견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700만 대 정도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어서 역시나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전기차 판매에 대한 성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성장은 역시나 아직까지는 캐즘 구간에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해 성장이 일어나게 되면 한 20% 초반대 정도의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재고 자산이라든지 또는 원자재 같은 이러한 부분들만 조금 받쳐준다라고 하면 전기차 시장이 다시금 캐즘 구간을 돌파하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큰 성장 국면으로 다가설 수 있는데 전기차는 잘 판매가 되고 있지만 재고 자산이라든지 또는 원자재 같은 이런 부분들이 뒤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차 전지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실적의 함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2차전지 실적 악화가 2차전지 주식들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실적은 주가와 같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우선 실적이 좋은 기업이 밀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적이 나쁘더라도 주가는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실적과 주가는 같이 움직이고 수렴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야 주가도 올라가는 건데 사실 기업들의 성공 목표는 실적인 거죠. 실적을 굉장히 좋게 매년 만들면서 높이는 게 기업의 성공 조건이고 주가라는 건 주가의 성공이라고 하는 건 주식이 굉장히 많이 주가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마 성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2차 전지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에코프로 쪽에서 기업 실적 발표하면서 컨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1분기하고 2분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지날 거다. 실적 회복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솔직한 컨콜을 얘기했는데요. 그게 과감 없이 앞뒤를 다 자르고 또는 그 위에다가 과장되게 표현을 해서 얘기한다라는 것보다는 사실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게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평가하기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이 굉장히 잘 그 컨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2분기까지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2분기 지나고 나면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전에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겁니다. 단, 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바닥 구간을 잘 잡아주는 그런 구간에서는 어떤 외국인이라든지 또는 투자자 쪽에 있어서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갖고 있어야 그래야 견디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렇지 않고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팔고 있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을 잡았더라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수급적인 측면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정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2분기를 지나서 3분기 그리고 4분기로 접어들면서 실적을 통해서 주가도 역시나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주가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에코프로 그룹에서 이번 실적 발표를 하고 컨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2분기까지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아무래도 지지부진한 흐름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라고 하면 2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인 거죠. 그러면 7월 달까지는 아무래도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은 바닥권을 다지면서 갈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에 대한 얘기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차트는 에코프로의 차트인데요. 에코프로가 굉장히 큰 한 번의 상승 흐름이 나온 이후에 지금은 가격 조정과 또는 기간 조정을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 지금 검정색 라인으로 이렇게 그은 이 라인은 현재 바닥권 구간이기 때문에 라인을 그어놨습니다. 이 라인이 앞단에서 보시게 되면 지지 라인이고요. 또 지지 라인을 돌파하는 그런 자리인데 최근 들어서 2024년 1월 달에도 지지라인으로 형성이 됐고 위에 빨간색 라인을 그려놓은 건 어떤 가격이냐면 이게 12만 원 가격인데요. 12만 원 가격이면서 지지 저항되는 가격 라인을 그려놨습니다. 에코프로가 주가가 반등을 하고 정말로 회복 국면에 들어서려면 우선은 가장 좋은 건 실적이 개선이 돼야 되는 구간이고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주가의 흐름은 방금 빨간색 가로 라인을 그었던 12만 원 구간이 회복돼야 진정한 에코프로의 주가가 반등을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만 원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 12만 원 구간을 돌파하는 이 라인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때가 돼야 턴어라운드 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아랫단에 보이는 이 빨간색과 검은색 라인은 제가 여기 거래량에다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걸 금액대로 표현하지 않고 라인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올해 1월 달서부터 빨간색은 외국인이에요. 빨간색은 외국인들이 사는 수량을 표시를 한 거고 검정색은 기관이 사고 있는 수량을 라인으로 좀 표시했는데 4월 달 들어서
기관들은 사고 있지 않다가 5월 달 들어서 갑자기 많이 사고 있고요. 1월 달부터 빨간색 라인, 이 라인은 외국인들인데 외국인들은 1월 달서부터 계속 에코프로를 사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인들이 산다 하더라도 주가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5월 달 들어서 사고 있는데 주가는 밀리지 않고 바닥 구간을 잘 다지고 있어서 의미 있는 구간은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이나 6월 달 또 뭐 7월 달 가서 바로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점차 저는 약간씩 우상향하는 그러한 모양이 에코프로에서 나올 것 같고 의미 있는 반등은 요 12만 원 빨간색 라인이 있을 때 나오는 구간이 의미 있는 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역시나 지금 보시는 차트가 에코프로 BM 차트인데요. 이 에코프로 BM도 한번 큰 대세 상승이 이렇게 나와준 이후에 현재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역시나 지지되는 라인 20만 원 구간이 현재는 잘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달도 그랬고 지금 5월 달도 그렇고 작년 11월 달도 그랬고 앞단에서도 역시나 이 20만 원 구간을 지지해 주면서 상승과 또는 지지 라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에코프로 BM도 역시나 가로선을 검정색 선 하나 그었고 빨간색 선 중간에 하나 그었고 위에 검정색 선을 그었습니다.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사실은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빨간색 선의 가격이 한 24만 원 정도 구간인데요. 제대로 된 가격대로 올라서는 가격은 24만 원. 이 구간이기 때문에 이 24만 원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에코프로 BM은 상승으로 전환이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랫단에 거래량이 표시되어 있는 구간에 빨간색 선과 검정색 선은 이 빨간색 선은 외국인들이 수량을 늘리는 걸 수치로 표시하지 않고 선으로 표시해서 연결을 했고요. 검정색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달서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이 점점 사고 있는 종목이 에코프로 BM이고요. 외국인들이 기관들보다 좀 많이 샀죠.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들어오는 종목이 에코프로 BM이면서 바닥권을 현재는 잘 잡아주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네, 포스코 그룹에서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컨콜에서 포스코도 역시나 강조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하나는 철강 쪽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했고 두 번째는 2차 전지 쪽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역시나 지금 캐즘 구간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캐즘 구간을 잘 돌파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할 거고 캐즘 구간이 끝나는 그 시점 되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경쟁력 있게끔 포스코 그룹이 전진할 거다 이런 컨콜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퓨처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홀딩스의 차트 흐름인데요.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바닥이라고 하는 가격대 라인이 한 38만 원, 39만 원 정도가 바닥이라고 하는 가격대로 지금 작년에도 역시나 지지되는 라인 또는 저항 라인을 뚫어버렸을 때 한 번에 올라가는 그런 그림 모양이 나와 주었고 작년 11월 달에도 38만 원, 40만 원 군까지 내려왔다가 한 번 올라갔고요. 올해 1월 달에도 역시나 38만 원, 39만 원 정도 잡아줬고 올해 4월 달과 5월 달, 현재 5월 달 구간인데 5월 달에도 이처럼 38만 원, 39만 원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37만 원까지 골파기가 한번 나와줬는데 역시나 38만 원은 가격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고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바닥 구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 지금 라인을 그었기 때문에도 충분히 확인이 되지만 아랫단에 보게 되면 이 빨간색이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수치를 나타낸 거고요. 검정색은 기관이 사고 있는 수치를 나타낸 거거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이렇게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 또 바닥권을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빨간 라인을 제가 가로로 그었던 이 빨간 라인의 가격이 한 4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반등이 나와서 추세가 돌리는 확실한 자리는 42만 원을
주가가 뚫고 올라가는 자리가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자리이니까 42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잘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 캐즘 구간이 끝나기 전에 아마 42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돌파하게 되면 그 구간에서 이제는 업황 개선이 일어나기 전에 주가가 먼저 움직이니까, 주가가 움직일 때 지금부터는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포스코 퓨처엠의 차트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검정색 라인이 가로로 하나 있고 위에 또 가로 라인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아래쪽에 있는 가로 라인은 바닥권을 지지해주는, 바닥권을 잡고 있어서 바닥권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 라인을 좀 그었는데요. 앞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지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한번 발생을 했고, 작년 11월 달에도 바닥이라고 하는 근접하는 그 부분에서 지지가 나왔고, 올해 2월 달에도 지지가 한번 나왔고, 올해 4월 달에도 지지가 한번 나온 구간이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지만, 이 24만 5천 원 부근, 24만 5천 원, 26만 원 이 구간에서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 포스코 퓨처엠의 비중을 늘리실 분들은 분명 늘리실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쪽에 보시게 되면 빨간색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그래프이고 검정색은 기관이 사고 있는 그래프인데, 최근 들어서 기관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많이 샀다가 매도하니까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좀 밑으로 빠졌고, 지금은 아직 기관은 사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샀던 포지션은 변함없이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특징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팔지 않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캐즘이라고 얘기하고 2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아지겠지만 2분기 이후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 실적이 좀 좋아지기 전에 주가는 먼저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가격대를 봤었을 때 얘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을 돌파하는 자리가 아마 나와 줄 것 같습니다. 30만 원을 돌파해 주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이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는 가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그 시간은 그리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2차전지 종목들의 단기적인 실적 악화라고 한다면 앞으로 2차전지 섹터 내에서 가장 매력 있는 종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올해하고 내년 쪽에서 그래도 조금 실적이 잘 나오고 또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은 저는 양극재 쪽에 있는 종목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양극재 쪽에 있는 종목 중에 저는 코스모 신소재라고 하는 종목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셀 3사하고 거래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이니켈 구반반도 완성이 됐고 NCA 쪽도 완성이 됐고요. 또 미드니켈도 완성을 했고, 또 양극재 쪽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단결정 양극재가 그 성능을 10%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단결정 양극재 쪽에서도 완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G화학하고 계약을 체결한 게 이 단결정 양극재를 가지고 LG화학하고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좀 하고 있고 성능도 굉장히 뛰어나고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나서 현재 생산 캐파 같은 경우에 올해 3만 톤 정도 생산 캐파가 현재는 예견되어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한 10만 캐파, 내후년 상반기까지 한 20만 캐파 이렇게 좀 늘린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3만 캐파였었던 걸 내후년 상반기까지 뭐 20만에서 25만 캐파까지 이렇게 늘리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캐파가 많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올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매출이 잘 나오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이 기술력도 있고 매출이 잘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을 차트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가 코스모 신소재의 기업 분석 차트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모 신소재가 현재는 캐파가 3만 캐파 정도 되지 않은데 생산 능력을 2배, 3배, 3배 이상, 또 내후년 상반기까지 20만 캐파라고 하니까 굉장히 폭발적인 캐파를 늘리면서 성장이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3년에 한 6천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올해는 한 9,300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
2조 2천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늘어나고 내후년에 3조 8천씩 폭발적인 성장이 늘어납니다. 이 성장은 캐파를 이만큼 키웠기 때문에 2배 이상의 성장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올해 9,300억이었다가 2조 2천으로 늘어나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현재 공장 3개를 짓고 있고 또 가동을 좀 일부 하고 있어서 공장 3개가 완공이 되는 올해 말이라든지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이 매출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00억이었는데 올해 한 390억이고 2025년에 1,100억으로 거의 한 2.5배가량 늘어납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2,100억으로 2배가량 늘어나죠. 매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이어서 제가 굉장히 매력 있는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검정색 라인을 그렸습니다. 역시나 지지되는, 바닥에 지지되는 라인에 검정색 라인을 그려놨기 때문에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 이 14만 원 구간은 분명히 들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 설명드리고, 캐파가 늘어날수록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이 좋아지면서 가격이 착해지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 코스모 신소재는 정말 착한 가격에 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장기 성장 전망으로 2차전지에 투자했지만 실적이 흔들리면서 2차전지 투자를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배터리 산업을 좀 충분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처럼 이런 어떤 IT 산업 쪽이 아니고 배터리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약간 늦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 산업을 가장 잘 만들고 현재 배터리 산업에 있어서 전 세계에 탑을 달리고 있는 회사는 중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배터리를 가장 잘 만들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간다는 얘기는 내연에 있었던 그런 기계장치들이 이제는 반도체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차로 갔었을 때 전기차 배터리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는 대한민국, 그리고 전기차로 갔었을 때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죠. 이 두 가지를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는 역시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거거든요. 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대기업이 그냥 뛰어들겠습니까? 조 단위를 투자해 가면서 뛰어들고 있는 시장이 전기차 시장입니다. 다만 현재 캐즘 구간에 있다라고 해서 앞단에서 얼리 어댑터들이 사용을 하고 커진 시장이 이제 캐즘 구간을 뛰어넘게 되면 뒷단에서는 이제 대중화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예전에 사셨다고 하면 뭐 뚜껑을 열는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역시나 캐즘 구간이 있었거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캐즘 구간이 있습니다. 이제는 캐즘 구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 그러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캐즘 구간, 이제는 올해 2분기 또는 3분기 정도가 되면 거의 끝나간다, 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거의 다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는 반도체와 전기차를 만드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다 있고, 이걸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미래 성장 산업이고 미래의 먹거리고 미래를 짊어질 만한 정말 중요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올인하는 거거든요. 요 캐즘 구간만 잘 버티게 되면 버틴 그 시간을 분명 여러분들 계좌에 몇 배씩 불어나게 되어 있는 거 저는 당연할 거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힘들더라도 팔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2분기 증시 시작은 롤러코스터와 같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번 증시 흔들림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게 맞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2분기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전체적인 시장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대한민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좀 비교를 해봐 드릴 건데요. 우선은 이제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 피크아웃 우려가 좀 있는데요. 피크아웃 우려라고 하면 고점에 대한 우려인데, 지금 3분기 말 또는 4분기 초 정도가 되면 고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은 미국 증시 GDP 같은 경우 살펴보게 되면 올해 2분기가 미국 GDP가 좀 꺾이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인데요. 실적이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실적조차도 올해 2분기가 고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에 짚어보게 되면 가장 우선적인 거는
일부 기업들만 실적이 굉장히 좋고 나머지 기업들은 실적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거죠. 그 일부 기업들, 실적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IT 기업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죠. 사실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고 굉장히 잘 나왔는데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이 가장 좋다라는 평가가 현재 그 시장 분위기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1분기는 2월 달부터 3월 달, 4월 달을 엔비디아는 1분기로 실적을 내고 있어서 이번 1분기가 가장 고점이 아니겠는가, 실적에 있어서는 그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역시나 나와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현재 건설 경기라든지 또는 AI 반도체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만드는 기간들이 보통 과거에서 비추어 보게 되면 한 9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 안에 이러한 플랫폼들이 만들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면 딱 중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4, 5년 정도는 더 이런 건설이라든지 플랫폼 쪽 관련되어 있는 시각은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우상향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한국 시장으로 좀 볼게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피크아웃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과 중국과의 마찰, 두 번째는 기업의 이익인데요. 역시나 미국 시장이 현재는 AI 플랫폼 쪽을 굉장히 건설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대한민국 시장이 이런 수혜를 가장 많이 볼 것 같고, 또 경쟁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뒤처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 두 번째는 기업에 대한 이익인데, 이 기업에 대한 이익은 대한민국 시장도 역시나 계속해서 기업 이익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역시 3분기 말과 4분기 정도 가서의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2분기 시장은 역시나 대한민국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있어서 주식 비중을 늘리는 구간이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증시는 2021년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유독 우리나라 증시만 큰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우리나라 증시만 약간 부진한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번에 있었던 HLB 같은 바이오 사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놨지만 기대치에 못 미치는 프로그램 내놨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차가운 반응을 내놨죠. 왜냐하면 중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이 좀 없잖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이 없고 기업의 자율성에 맡겼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실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일본 증시는 20% 이상 상승을 좀 했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한 15%, 13%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는 한 12% 올라왔지만 올해 1월 달 초에서부터 따지고 보면 한 3%도 채 안 되는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나고 있죠.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중국과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굉장히 강도 높은 진행을 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하기 전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지 않으면 아예 매각을 할 수 없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상장에 대한 부분들,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잘 먹혔다, 그로 인해서 수급이 잘 받쳐줬다라고 판단하고 싶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놨지만 지지부진한 흐름이고 굉장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그런 수급들로 인해서 수급이 빠져나가고 또 실망된 매물들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 HLB 사태인데요. HLB가 FDA 승인은 거절당했죠. 우선은 HLB가 이렇게 FDA에 있어서 미끄러지게 된 상황을 통해서 하한가 두 방까지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런 바이오 종목들의 경험을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 신라젠도 역시나
이런 FDA 승인 관련돼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거래 정지까지 일어났었고, 그리고 2년의 거래 정지 이후에 다시 상장이 됐지만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래 정지 중에 있지만 주가 조작 혐의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서의 투심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 HLB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시총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HLB 사태로 인해서 코스닥의 지수까지 끌고 내려오는 그러한 역효과를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한민국 증시만 유독 못 가는 이유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정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증시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우리나라 지수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면 우리나라 지수 지금 코스피 지수를 그 EPS 기준 12개월 평균 EPS 선행 지표로 보게 되면 값이 얼마냐면 2680에서 2700이에요. 그게 EPS 기준으로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2700포인트가 그 값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 보면 EPS보다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수가 올라가려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수출 데이터예요. 일일 일평균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질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올해 5월 20일까지 그리고 4월 달까지 일평균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수출 데이터 값으로 지표를 계산하게 되면 2850 정도까지가 올라가 있어야 현재 맞는 코스피 지수의 가격이다.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최근에 전력 인프라, 바이오, 반도체 등 여러 섹터가 움직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섹터가 시장의 주도주가 될지 헷갈리는 상황인데요. 어떤 섹터가 유망하다고 보시고 어떤 종목을 사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그 선택되는 섹터들을 말씀드려 보면 우선은 전력 쪽도 굉장히 유망한 섹터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조선도 굉장히 좀 유망한 섹터인데 뭐니 해도 2분기를 책임지고 3분기를 책임질 섹터는 저는 반도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 우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실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HBM3 이 12단을 올해 3분기서부터 양산을 해서 제공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6세대 같은 경우에 HBM4인데 HBM4는 내년에 양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7세대 같은 경우에 HBM4 2단인데 이거는 내후년에 양산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평가 논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분기, 3분기를 책임질 회사는 아마 SK하이닉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HBM4 같은 경우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 정도의 양산은 아니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선보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약간 SK하이닉스보다 약간 뒤처져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발표를 했냐면 HBM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쇼티지 현상까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현재는 와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한 발 좀 늦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번에 정말로 이 엔비디아 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수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조금 그 회복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 HBM 라인에 HBM 밸류 라인 쪽에 있는 회사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회사를 한 종목만 소개시켜 드리면 저는 제우스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우스라고 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세정 장비 만드는 회사예요. 세정 장비 쪽 회사인데 싱글 타입하고 그 다음에 멀티 타입 배치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 싱글 타입과 배치 타입 두 가지 타입을 통해서 세정 장비 쪽에 진출해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 두 가지 타입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는 일본 회사하고 대한민국 이 제우스 딱 두 개밖에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싱글 타입 같은 경우에 HBM4
HBM 장비 쪽과 관련되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0%에서 많게는 500%가량 오늘 이번 연도에만 성장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예견되어 있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이런 회사다 보니까 제우스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눌림목 구간에 와서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성공 투자 가능한 종목이 제우스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위아래로 흔들리는 증시에 손실만 반복하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 2분기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까요? 2분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올해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우선 전체적인 시장의 그림은 코스피 EPS 선행 12개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2680에서 2700포인트가 코스피의 적정 가격이거든요. 이렇게 2680에서 2700포인트가 적정 가격이라고 했었을 때 EPS만 갖고는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일평균 수출 금액 갖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평균 수출 금액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넘는 그런 성장을 좀 보이고 있고 전월 대비해서도 17%가 넘는 그러한 수출의 증가액이 계속 보이고 있고 일평균 수출 금액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이 2분기 또는 3분기까지 할 때도 굉장히 현재로서는 코스피 지수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 금액 대비로 2850포인트까지는 지금 가 있어야 된다. 그게 적정 가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올해 그 코스피 밴드폭을 생각을 할 경우에 2450에서 3000포인트가 올해 밴드폭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3000포인트 오지 않았죠. 더더군다나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을 받고 갈 거냐 아니면 그냥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남아 있어서 저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가는 말은 맞다. 하지만 쉬었다 가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올라가는지 그거의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2분기에 있어서의 그런 구분은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6월 달에 6월 6일 날그 22에서 통화 정책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22에서 금리 인하, 첫 번째 금리 인하를 6월 달에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만일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도 변동폭이 좀 생길 거거든요. 그 변동폭을 좀 유의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방법이 이번 6월 6일에 있을 22의 통화 정책 회의 요게 좀 관건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6월 12일 날 두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FOMC고요. 또 하나는 CPI 발표입니다. 즉 6월 12일 날 FOMC에서의 여러분들 알고 계신 금리 인하는 올해 2번 정도 예견되어 있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요. 만일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라든지 또는 언급이라든지 이런 게 비둘기적인 발언이 아니라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당일날 같이 발표되고 있는 CPI도 최근 들어서 CPI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타겟팅 2%라고 하는 타겟팅 밑에까지 내려오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만일 지난번보다 CPI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나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역시나 지수에 있어서의 변동성은 충분히 일어날 거다라고 예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CPI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역시나 많이 올라가지 않고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거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어서 6월달 역시 큰 변동폭은 없을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주식 비중 늘리는 찬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진표 대표님께서는 현재 상황에서 주식과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주식 비중을 늘리는 시장의 신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주식 시장에 있어서 현금 비중은 아무래도 지금 약간 공격적인 성향의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주식과 현금을 7대3 또는 한 8대2 정도로 이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시장이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급등을 최근에 했다가 지금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좀 좋은 녀석들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실적이 좋은 녀석들을 보게 되면 뭐 화장품도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는 음식료. 최근 들어서 불닭볶음 뭐 이런 쪽에 있는 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죠. 실적이 굉장히 좋은 녀석들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도 역시나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정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어려움 없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실패를 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는 가는 말입니다. 이게 쉬었다 가냐 아니면 바로 가냐의 문제인 거지, 가는 말이기 때문에 가는 말에 올라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질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하고 이제 금융 쪽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또 중국 쪽에서의 어떤 제재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의 그 싸움에 있어서 자동차 쪽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현대차가 뭐 장중에 10%가량, 퍼센트 넘는 정말 폭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 또는 기아차 같은 경우 자동차 쪽은 아직도 먹을 파이가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밸류업 쪽에 있어서 금융 쪽은 밴드 상단까지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쪽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밸류 상단 쪽에서 일부 좀 수익 실현을 하거나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체는 아무래도 개인과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살 때 그 포지션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는 그 섹터들을 잘 선별해서 사시는 전략이 지금 2분기 시장을 여러분들이 외국인들 신호에 따라서 산다라고 하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증시가 흔들릴 때면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심란해질 것 같아요. 이런 증시의 흔들림 속에서 투자 또한 흔들리시는 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인생은 계단식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생의 어떤 계단 아래에 있다가 한 계단 위로 올라왔었을 때 내가 이 올라온 계단을 충분히 씌워줄 수 있는지, 인생을 만일 계단 없이 오르막만 있는 경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뒤로 밀리게 되면 뒤로 밀려서 출발점이 아닌 출발점보다 더 뒤로 밀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식도 내가 위치해 있었던 데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올라왔다면 충분한 쉼이 필요한 계단에 여러분들이 계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주식에서 눌림목을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눌림목이라고 한 게 어떤 거냐면 쉼 구간이에요. 계단에 한 계단 올라왔었을 때 쉼 구간이 있은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든 인생이든 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주식으로 3천만 원 가지고 한 6천만 원을 만드신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최근 들어서 주식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면서 수익이 잘 안 나고 있다, 또는 약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몇 개월 만에 3천만 원으로 6천만 원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쉼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눌림목 구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눌림목 구간에 재정비를 잘 해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건지를 잘 선택을 해야 또 다른 한 계단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계단 형태의 눌림목 구간에 와서 한 계단 위로 올라온 다음에 쉬고 있는지, 아니면 가파른 경사길을 계속해서 주저없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는 그러한 구간에 와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주식 쉬어가는 구간이거든요. 이 쉬어가는 구간에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